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우리가 제일 그 모니터나 TV 고장 수리를 하면서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펌웨어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모델에 대한 해당 모델에 대한 펌웨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은 모니터 TV의 펌웨어는 비공개 사항, 메이커에서 제조사에서 비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그 펌웨어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또 우리가 요즘은 이제 TV 같은 건 스마트 TV이기 때문에 보통 낸드 플래시 메모리나 아니면 eMMC 메모리에 운영 체제가 저장이 돼 있다. 그 데이터까지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단 말이죠. 지인한테 그 데이터를 좀 얻으려고 해도 쉽게 그 주지도 않고, 물론 본인이 아마 고생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니까 일순간에 너한테 주기 싫다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펌웨어 부분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해외 사이트에 구글링을 하든가 해도 좀처럼 펌웨어가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이 전부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 고장 수리가 들어왔을 때 그 제품에 대해서 수리를 완료하고 eMMC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펌웨어를 나름대로 내 PC에 저장해서 내 스스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장 수리가 완료가 되고 고객한테 출고하기 전에 어떻게 펌웨어를 적출하고 저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내 PC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향후 모니터 TV 고장 수리를 위한 펌웨어 확보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좀 정의를 내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니터, TV에 다양한 고장 발생 중 펌웨어 손상으로 인한 고장도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모니터, TV, 펌웨어 문제로 인한 고장 수리 시 해당 모델에 대한 펌웨어가 없어서 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이 있다. 펌웨어가 손상이 되었을 경우 전자회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향후 펌웨어 고장으로 인한 신속한 수리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모델의 펌웨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니터 및 TV의 경우 제조사에서 펌웨어를 비공개하고 있으므로 수리맨이 수리 부품을 구하기는 쉬우나 의외로 펌웨어는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장 수리 후 반드시 ISP즈구나 롬라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펌웨어를 복사하여 내 PC에 저장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수리의 지름길이다. 자, 이것이 우리가 그 향후 TV나 모니터 수리를 하기 위해서 고생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확보하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강의를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서 모니터나 TV를 전문적으로 수리하시는 분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공식 카페에 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좀 어려운 부탁이지만 공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저도 게을러서 수리 외에 이런 부분들을 자꾸 그 저장을 안 하는 습관이 있어서 이 습관의 문제도 있고 저 잘못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TV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특히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eMMC나 또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운영 체제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마트 TV에 쓰는 운영 체제는 보통 이제 그 구글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 TV 운영 체제라든가 아니면 삼성에서 자체 개발한 타이젠이라는 운영 체제 또는 LG에서 개발한 웹 OS라는 운영 체제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 부팅 과정은 스마트 TV는 쉽게 말해서 모니터 안에 TV 안에 작은 컴퓨터 소형 초소형 컴퓨터가 심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데스크탑의 이제 운영체제, 즉 윈도우를 띄기 위해서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기동하는 방법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데스크탑에 그 우리가 운영체제가 기동되는 그 루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트리거 신호가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바로 데스크탑 메인보드 쪽, 아니면 노트북 메인보드 쪽에 MCU에 그 폼웨어 쪽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 폼웨어는 우리가 기계어로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데, 그 중 일부 하나가 스타트업 처리 루틴이라는 게 심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스타트업 처리 루틴을 먼저 건드리게 돼 있죠. 스타트업 처리 루틴을 건드리게 되면 그 스타트업 처리 루틴 안에 우리가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그 하드웨어가 어느 쪽이냐, SSD냐 아니면은 하드디스크냐, 그걸 찾아서 거기에 있는 어떤 부트 섹터를 먼저 읽어서 그 안에 부트 섹터 안에 들어있는 부트 매니저라는 작은 프로그램을 먼저 건드리게 됩니다. 작은 프로그램 부트 매니저라는 건 뭐냐면, 운영체제를 부팅할 수 있는 작은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걔를 부트 매니저를 읽어서 이제 뭡니까, CPU한테 전달을 하겠죠. 그럼 바이오스는 거기서 이제 제어권을 갖다가 CPU에 넘기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부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 TV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루틴을 따라서 이제 연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 TV는 메인 칩이라는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AP하고 똑같은 것이 심어져 있죠.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메모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이 MMC나 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이제 운영체제가 심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루틴이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메인 TV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데이터를 좀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좀 디테일하게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폼웨어 확보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 이거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RT809F 모델이나 RT809H 모델은 똑같이 이렇게 연결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일단은 PC와 USB 케이블 연결해서 PC USB 포트로부터 ISP 동작 인가 전환을 받고, 그 다음에 ISP 지구와 우리 PC에 심어져 있는 ISP 프로그래머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USB 케이블을 연결하는 게 1단계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메인보드와 ISP 지구의 그 RGB 포트와 연결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메인보드에 전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실장 상태에서 우리가 폼웨어를 읽고 저장하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여러분 해주시면 되고요. RT809H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RT809F라는 모델을, 이 ISP 지구를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은 RT809H 모델을 구입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RT809F 모델은 TV 수리에 최적화되지 않은 ISP 지그이기 때문에, 우리가 eMMC라든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든가 아니면은 그 G태그 방식으로다가 우리가 칩과 연결해서 데이터를 읽고 쓸 수가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RT809H라는 모델을 여러분들 구매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놓고 이제 이 우리 메인 PC에 ISP 프로그래머를 실행을 시키겠죠. 그래서 이제 오토 ISP를 누르면 스케일러가 인식을 하겠죠. 스케일러 인식을 하고, 그 안에 만약에 원칩이라 그러면은, 원칩 스케일러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렸죠. 지금 메인 칩 안에 MCU가 같이 통합되어 있는 그런 칩을 원칩 스케일러 또는 원칩 CPU 뭐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는데, 그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리드를 읽게 되면은 MCU 안에 있는 폼웨어를 읽겠죠. ISP가 읽어가지고 OK, 항상 이 OK 사인이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돼요. 떨어져서 다 읽었다 그러면 뭡니까? 세이브를 눌러서 내가 만든 PC의 데이터베이스 체계 안에 있는 어떤 그 해당 모델에 대한 그 폼웨어를 거기다 저장하시면 되겠죠.
eMMC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관을 하면 추후에 똑같은 모델이 고장 수리가 그런 불량으로 들어왔을 때는 내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 PC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해당 모델을 우리가 읽어내서 이 펌웨어를 우리가 다시 쓸 수가 있다는 하는 어떤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지금 뭐 수리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조사에서 이런 펌웨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공개해 놓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 메인보드는 해당 제조사에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다 해놨는데 특히 모니터 TV는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이 펌웨어나 eMMC 데이터가 올려진 사이트가 있다면 우리의 지금 공식 카페에다가 링크를 좀 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수리를 하면서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은 서비스 매뉴얼이죠. 해당 모델 서비스 매뉴얼, 유저 매뉴얼이 아니라 서비스 매뉴얼. 그 서비스 매뉴얼은 뭐냐면 그 해당 제조사 서비스 센터에서 어떤 그를 고장 수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수리 가이드를 갖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서비스 매뉴얼을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신박한 사이트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링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뭐 부탁만 좀 많이 하네요. 죄송하지만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돕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MCU를 우리가 이제 실장 상태에서도 읽을 수가 있지만 실장 상태에서 인식이 안 돼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부득이하게 MCU를 탈거를 해서 소켓 컨버터에도 꽂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죠, 이게. 우리가 실장 상태에서는 오토 ISP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지만 우리가 이제 MCU를 탈거해서 소켓 컨버터에 꽂을 때는 오토 ISP가 안 먹죠. 그래서 스마트 아이덴티티라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RT809H라는 모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eMMC라든가 아니면 NAND 플래시 메모리를 적출을 해가지고 소켓 컨버터에 꽂아서 했을 때도 스마트 아이덴티티를 눌러야 되겠죠. 그건 똑같습니다. 작업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ISP 지구는 우리가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실장 상태에서 할 수가 있고 하나는 탈거한 상황에서도 할 수가 있다 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전번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ISP 지구는 지원 범위가 그렇게 범용적으로 넓지는 않다 하는 것이 좀 단점이죠. 또 하나 단점은 뭐라 그랬죠? 지금 ISP 지구의 RT809F나 H 모델은 VGA 포트, RGB 포트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제 컴퓨터 모니터라든가 아니면 TV 같은 데는 어떤 해상도 구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RGB나 DVI 포트가 없어지는 추세고요. DP 또는 우리가 HDMI인데 이제 HDMI도 없어지는 추세죠. 그 DP 포트를 우리가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죠. 지금 뭐 전번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4K 그 스마트 TV가 좀 유행을 하지만 지금 8K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8K 해상도가 뭐 어마어마하게 그 고해상도 TV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HDMI보다는 이제 DP 포트가 주로 이제 주종을 이루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여기 지금 ISP 쪽의 단점은 RGB 포트밖에 안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환 케이블을 써야 된다. 변환 케이블을 우리가 구매해드려도 일부 어떤 그 칩에만 호환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구매해가지고 좀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좀 캐치를 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RT809F라는 모델 많이 갖고 있으니까 F라는 모델을 이용해서 어떤 펌웨어를 적출하고 내 PC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MCU 실장 상태에서 펌웨어를 적출하는 거죠. 우리가 고장 수리를 좀 다 했습니다. 다 했으면은 저 같은 것도 그냥 그 적출을 안 하고 내 PC에 저장 안 하고 그냥 바로 내보내고 아차 안 했구나 이런 게 거의 8, 90%예요. 바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펌웨어 불량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안 하면 괜히 고생을 했는데 요즘은 펌웨어 불량 예전에보다 많이 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TV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스마트 TV 같은 거 로고만 나오고
다음 어떤 그 화면에, 바탕화면에 앱이 출력이 안 되는 현상이 났을 때는 eMMC가 손상된 거죠. 안에 있는 게. 우리 PC에서, 데스크탑 PC에서 운영체제가 손상이 되면 부팅이 안 되듯이 그런 증상이 났을 때는 또 eMMC 데이터도 해당 모델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일단은 먼저 USB 케이블을 통해서 ISP 지그와 PC 간의 환경 설정을 먼저 하는 게 첫 번째 작업이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RGB 포트와 메인보드 RGB 포트를 통신 설정을 일단 해 놓고요. 그 다음에 AD 보드에 전원을 넣어서 이제 그 PC에 ISP 프로그래머를 띄운 상황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오토 ISP를 누르게 되면 바로 칩에 바로 인식을 하죠. 바로. 예. 요거 좀 노바텍 칩이죠. 예. 그래서 그 안에 지금 NEN25F20이라는 요런 지금 SPI 그 MCU가 들어 있는 겁니다. 요 안에 심어져 있겠죠. 이게 지금 완칩 스케일러이죠. 요 스케일러 안에 요게 심어져 있는 거죠. 자, 읽어가지고 OK 사인이 떨어지는 한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OK 사인이 떨어지지 않고 안에 에러가 난 상황에서 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OK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럼 뭡니까? 세이브를 해야 되겠죠. 세이브를. 자, 세이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여러분들 PC에다가 우리가 이 파일 체계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해주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건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이브를 했죠. 그 세이브를 해놓으면은 다음에 요 모델의 어떤 펌웨어 분량으로 왔을 때는 이제 이 모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그 쓰시면 되겠죠. 예. 자, 내 PC에 저장을 할 때 이제 그 부분을 쓰시면 이제 되겠죠. 자, 탈거를 한 상황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열풍기나 보통 열풍기로 우리 SOI18핀 MCU로 띄겠죠. 탈거를 한 상황에서 소켓 컨버터에다 꽂는 거죠. 소켓 컨버터에다 꽂을 때 주의점은 뭐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높아심에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기 지금 모양이 이렇게 있죠. 모양이 여기가 1번 윗방향 1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소켓 컨버터도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가 1번이에요. 1번 여기하고 이 방향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맞춰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네. 뭐 연결 방법은 우리가 실장 상태에서의 전과 동으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ISP 지그나 이런 것도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나름대로 개조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불편하면 이렇게 좀 개선을 해가지고 쓰시면은 모양도 좋고 작업하기도 좋고 또 요걸 갖다 이제 외장 배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 테스트 패턴을 이용해서 쓰면 되겠죠. 자, 요거는 탈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뭡니까? 실장 상태에서는 오토 ISP지만 우리가 탈거한 상황에서 스마트 아이덴티티라는 아이콘을 눌러서 해당 모델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모델을.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이 뒤에 OK 사인이 떨어지나 이런 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세이브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지정해 놓은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뭐 바탕화면에 폴더가 체계적으로 안 만들어져 있으면은 바탕화면에 만들어 놨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쪽으로다가 해당 모델에다가 이걸 카피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적출을 하시고요. 809H 모델을 갖고 계신 분은 작업은 전과 동이에요. 단지 뭡니까? 809H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TV까지 우리가 수리할 수 있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요거를 한번 어떻게 사용하나 볼게요. 뭐 방법은 똑같아요. USB 케이블로다가 통신 환경을 좀 설정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ISP를 동작시키는 전원이 인가가 되겠죠. 이게 809H 모델입니다. 좀 FV에서 한 3배 정도 크기가 크죠.
자, USB 그 본체로부터 5V 전원을 받는 거죠. 인가 전원을. 자, 똑같이 TV면 여기 RG 포트에 연결하고, 이 RG 포트 갖다 뭐 변환 케이블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이제 TV 쪽에 전원을 넣어야 되겠죠. 얘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이건 실장 상태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자, ISP 프로그램을 띄우고요. 809H라는 이 모델도 F하고 뭐 어떤 그 화면의 구성은 비슷해요. 이렇게. 자, 오토 ISP를 누릅니다. 바로 칩이 인식이 되죠. 예. 요거 M스타 칩이네. M스타 칩. 리드를 합니다. 리드. 요건 좀 수리한 제품의 뚜껑을 닫기 전에 지금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저장하기 위해서. 자, SPI 플래시 M스타 칩 안에 MX25100O라는 SPI 플래시 그 MCU가 지금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임시로 이제 뭐 여러분 바탕화면에 저장하시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는 데이터베이스 공간에다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놨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뭐 급하시면 그냥 바탕화면에 저장해 놓고 나중에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일을 뭐 여러분들이 이름을 변경하시든가 모델명으로 바꾸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니터 TV 수리를 해본 사람들은 이런 이제 고충들이 애로사항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다가 그 폼웨어를 확보하는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요, 그라운드 프로브 개선 방법입니다. 테스터기의 그라운드 프로브를 개선해서 우리가 수리 시에 좀 편하게 사용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라운드 프로브 개선이란 무엇인가를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전자기기 조립 및 수리 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측정 장비로는 테스터기를 손꼽을 만큼 수리맨 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측정 장비이다. 전자기기 조립 및 수리를 하고 전압을 측정할 때 한 손에는 흑색 프로브를 그라운드에 접속하고 한 손에는 적색 프로브를 잡고 측정하고자 하는 소자에 접속하고 측정 시 양손을 모두 사용하다 보니 많은 불편함과 작업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약간의 아이디어를 접목한 것이 악어 클립 리드선으로 악어 클립 리드선을 사용하면 한 손으로 적색 프로브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다. 자, 요것이 이제 뭐 테스터기 그라운드 프로브 개선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지금 TV 쪽에 영상 처리에 대한 회로 해석 및 고장 점검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우리가 지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리 작업을 좀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빨리 그 고장 요소를 빨리 우리가 판단을 해서 수리 시간에 작업 공수를 줄일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회로 해석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지그라든가 사용 방법이라든가 개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뭐 이것도 수리를 하다 보니까 양손 쓰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편한 방법이 없을까 해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이런 그 아그클립 리드선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수리하다가 불편함이 있다면 그냥 작업을 개정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좀 개선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수리에 어떤 좀 더 즐거움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럼 악어 클립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준비물은
악어 클립을 보통 보면 대중소가 있는데 소자는 너무 어떤 그 나사에 물리기가 너무 불편하고요. 중자 악어 클립을 한 2개 정도를 갖고 하시면 되고, 리드선은 보통 우리가 쓰는 전선 쓰는 것보다는 CCFL 고화 케이블 있죠. 요게 지금 케이블이 실리콘 재질로 돼 있어요. 참 견고하고 좀 부드럽고 그래서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이런 그 CCFL 고화 케이블을 인터넷에서 구매해가지고 제가 요즘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예전엔 많이 좀 이렇게 롤로 해서 팔았는데, 요거 지금 구매처가 있는 데는 좀 링크를 여러분들이 저희 공식 카페에 달아줘서 같이 구매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사신 분들은. 자, 그래서 이제 이 악어 클립에다가 요 캡을 열게 되면 요 납땜 위치가 있죠. 거기다 납땜을 해가지고 요 길이는 여러분들이 작업성을 감안해서 적당한 길이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안 쓸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뭡니까 요거를 밴드 같은 걸 묶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측정할 때 그라운드를 우리가 그라운드 쪽에 전자기 좀 물리지 않습니까? 그때 테스터기 이 리드봉에다가 악어클립 한쪽을 물리고 요걸 이제 그라운드에 이런 식으로 물리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물리든가 요 나사 있는 분에 물리든가, 보통 나사를 결합하는 부분과 이런 부분이 나보다 그라운드죠. 예, 그라운드 찾는 법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부자 모드로 해서 뭐 콘덴서 마이너스에다가 적색 프로브를 대고 흑색 프로브를 아무 쪽이 됐을 때 부자가 올리는 것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공통이다. 그것이 그라운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전압을 측정을 한번 해봅시다. 스위칭 레귤레이터 2번 단자에서 맥류 형태의 DC 5V가 나오죠. 예, 그걸 측정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DC 모드에다 놓고 악어 클립을 이렇게 테스터기 흑색 리드봉에다가 한쪽을 물리고 악어 클립 한쪽을 그라운드에 물려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편하게 측정하는 겁니다. 자, 2번 단자에 됐을 때 5V가 나오죠. 예. 이 5V는 뭐 예전에 설명했지만 1번 단자로 12V를 인가받아서 내부의 발진 스위칭회를 거쳐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이 5V인데, 얘는 엄격히 얘기면은 맥류 형태의 5V입니다. 완전한 DC가 아니라, 근데 테스터기 DC로 측정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막바로 최종부에 못 쓰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뭡니까?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직류로 만들어서 최종 부하에 공급하는 그런 단계를 쓰죠. 모니터 AD 보드에서는 이렇게 보통 이런 이제 SMD 타입의 이런 스위칭 레귤레이터라든가 SY18핀 레귤레이터를 많이 쓰죠.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뭐 DC 컨버터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측정하면은 작업성이 좋잖아요. 한쪽은 예를 들어서 이걸 안 했을 때는 한쪽에는 흑색 프로브를 한쪽 손을 잡고 그라운드에다 찍고, 하나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TV 수리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샤시 부분에 나사 결합하는 부분에 요 흑색 리드봉을 거기다 꽂죠. 꽂고 한 손으로다가 측정하죠. 그런 거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어떤 악어 클립 말고 이 리드봉 핀을 갖다 어디 꽂을 적당한 자리가 좀 없죠. 뭐 TV 같은 건 샤시 위에다 할 때는 그런 게 좋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라운드 개소봉을 만들면 뭐 쓰는 용도들이 좀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측정할 때 동영상을 리뷰를 해보면 뭐 간단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흑색 리드봉에다 악어 클립 하나를 물리고요. 악어 클립 반대편을 이쪽에 물려서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 DC 모드에 놓고 레귤레이터의 아웃풋 전압을 측정한다든가, 이렇게 한 손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편하게 측정할 수가 있겠죠. 두 손으로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다가 좀 불편해지고 실수를 저지를 확률도 높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작업이 좀 개선이 되겠죠. 뭐 이것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수리를 하고 어떤 걸 측정하다 보면은 상당히 편리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뭐 옛말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불편하면 자꾸 여러분들도 개선을 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브를 개선해서 이렇게 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잘 써야 돼요. 오실로스코프는 왜 필요하다고 그랬죠? 주로 이제 수리 입문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테스터기 하나만 갖고 뭐 수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면 우리가 어떤 전자회로를 구성할 때는 반드시 스위칭부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왜냐면 어떤 전압을 받아서 다운할 때는 레귤레이터를 써도 되지만은 어떤 전압을 받아서 다운을 하거나 스위칭을 하거나 어떤 전류값을 높인다 그러면은 반드시 스위칭 회로를 거쳐서 최종 부하가 쓰게 돼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발진 스위칭하는 소자들은 우리가 전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정상적인 발진을 하는 파형을 가지고 출력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왜곡된 스위칭 주파수를 가지고 출력을 하는 것이냐 거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모니터 메인보드에 많이 쓰는 1501-50이라는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150kHz의 발진 주파수를 가지고 발진을 하죠. 발진을. 그렇기 때문에 오실로스코프로 쟀을 때 150kHz의 발진 파형이 왜곡 없이 정상적으로 나오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5V가 나오는데 자꾸 이상 작동을 한다. 그렇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오실로스코프로 이 정상적으로 150kHz의 발진 주파수를 가지고 스위칭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테스트하기는 뭡니까? 전압을 측정하는 장비지 파형을 측정하는 장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파형을 측정하는 장비로서는 우리가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쓰게 되는데 오실로스코프를 보고 이 소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소자를 교체하게 돼 있죠. PWM도 마찬가지죠. PWM에 VC 전압이 들어가게 되면 온오프 펄스 발진은 어디 줍니까? FET 스위칭 FET에 게이트에다 공급을 해서 드레인에 걸리는 전압을 온오프 스위칭을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온오프 파형이 정상적이 아니라 왜곡돼서 어떤 때는 파형 자체가 이런 파형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떤 때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나왔다가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 파형은 정상적으로 스위칭 FET에 게이트에 공급을 못 해주고 있다. 그럼 뭡니까? 2차적으로 이상한 전압이 출렁거리겠죠.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형을 꼭 발진 스위칭하는 소자들은 반드시 우리가 전압도 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파형을 측정해서 그것이 이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 2차 쪽으로 다 전압이 정상이 나오는데 괜히 오실러서 찍어볼 필요는 없겠죠. 2차 쪽에 전압이 안 나온다든가 출렁거린다든가 전압이 미달된다든가 그때 이제 이런 장비를 측정해서 이렇게 이제 고장 요소를 판단하기 위해서 중요하죠. 자, 그럼 오실로스코프가 뭔지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전자 제품은 PCB 기판 위에 다양한 전자 소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 제품이 정상 작동이 되지 않을 때 고장 수리를 진행함에 있어 계측 장비가 있어야 전자 소자 고장을 판별할 수 있다. 양부 판별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로서는 전압 측정을 담당하는 디지털 멀티테스터기와 파형 측정을 담당하는 오실로스코프가 있다. 전자 소자가 펄스 발진을 하는 소자의 경우 테스터기로는 측정이 불가하며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측정하여 양부 판별을 할 수 있다. 즉, 테스터는 전압을 측정하는 계측기이며 오실로스코프는 파형을 측정하는 계측기이다. 예, 그래서 우리 수리맨들이 꼭 갖춰야 될 필요 충분 조건인 장비는 바로 디지털 테스터기와 오실로스코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는 우리가 이제 그 탁상형과 핸드 오실로스코프가 있는데 탁상형이 좀 비싸요. 그래서 이제 보통 수리하시는 분들은 탁상형 하나를 갖고 있고 또 이런 이제 핸드형을 갖고 있어요. 이 핸드형은 출장 갈 때 상당히 편하죠. 출장 가서 사용하기가.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가형과 이런 핸드형을 써봤는데 파형 측정하는 물론 어떤 정밀도 차이는 있어요. 정밀도 차이는 있지만 오실로스코프로 판단하는 게 이 파형이 정상적으로 나오느냐 이렇게 그걸 보는 거지 뭐 정밀도까지 해서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파형의 어떤 정상적인 상태냐 왜곡되는 상태냐를 보기 위한 거는 핸드형 오실로스코프도 무방하다. 물론 뭐 탁상형이 있으면은 정밀하게 뭘 볼 때는 그때 필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수리함에 있어서
요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리를 계속하면서 수리업으로 나름대로다가 내 어떤 그 삶을 영위한다 한다면 장비 투자는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그 공식 카페에 보니까 요즘 우리 회원님들이 장비를 좀 많이 사시는데 이상하게 이 수리를 하다 보면요 장비에 욕심이 생겨요. 또 수리를 하다 보면 불편하다 보면 아 요렇게 측정하는 뭐 편한 장비가 없을까 자꾸 해외 사이트나 이런데 구글링을 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있다면 하는데 중요한 건 마구잡이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구매한 사람들의 어떤 평가라든가 아니면은 경험자들이 어떤 그 사용기라든가 이름을 읽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ISPG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RT809F라는 모델을 갖고 수리까지, TV까지 수리를 다 하겠다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구매하신 분들은 나중에 또 H라는 모델을 또 사게 되잖아요. 그럼 이중 투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RT809F하고 H 모델이 있다 그러면 RT809F는 창고에 처박아 놔서 먼지가 쓰도록 쓰지를 않고 H 모델만 쓴단 말이에요. 그럼 돈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양 살 거면은 뭐 그런 나름대로 경험자들의 어떤 그 사용기 또는 구매자들의 어떤 그 평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시로스코프는 탁상용하고 가능하면 탁상용하고 핸드용이 있으면은 좋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휴대하기가 좋기 때문에 또 별도로 어떤 전원을 꽂지 않고 내부에 충전 그 배터리가 있어서 걔를 쓰니까 한번 충전하면 오래 쓰잖아요. 편한 점이 있다. 그래서 오시로스코프는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될 장비 중에 하나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디지털 테스터기는 다 갖고 있잖아요. 디지털 테스터기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전압을 측정해요. 이렇게 전압을 몇 볼트가 나온다. 또 저항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트랜지스터나 이런 다이오드의 양부 판별할 때 주로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건 전압을 이렇게 측정하는 거, 이 파형에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그 오시로스코프는 우리가 이렇게 파형을 측정할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떤 소자의 발진 소자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발진이 나오는가? 데이터 시트에 보면은 걔가 발진 주파수가 얼마다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게 제대로 나오는가? 특히 이제 PWM 같은 거 측정해 보면은 온오프 신호가 제대로 아니고 왜곡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이건 교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탁상용 핸드 오실로스코프를 구할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100메가 이상, 요것도 지금 100메가 이상 지원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100메가헤르츠 이상 지원되는 오실로스코프를 구매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것도 지금 우리가 스위칭 FET에 즉 PWM부터 온오프 신호를 받아서 드레인에 걸려 있는 전압을 스위칭을 해가지고 뭡니까? 드레인 단자로 스위칭 이 신호가 나오는 거죠. 요런 신호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동일한 신호가 아니라 하나는 컸다가 하나는 작았다가 막 출렁거리 난리 났다.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소재가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은 PWM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은 그 PWM 공급해주는 우리가 VCC 콘덴서에 문제가 있던가. 그래서 이제 점검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파형을 보고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정하는 것은 누가 해주냐? 오시로스코프가 해주는 거죠. 이 파형을 우리가 이런 전압은 금방 측정하지만 파형을 갖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파형을 보고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판정을 이제 내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실로스코프의 뭐 간단한 뭐 조작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요 밑에 충전 그 포트가 있고요. 온오프 스위치가 있죠. 네. 여기 지금 AC, DC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DC 측정을 많이 하죠. DC 측정을.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배율을 측정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스위칭 FET에 드레인을 측정할 때는 보통 이제 ERX가 10배, 10배로 놔야 되겠죠. 그때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누르게 되면 요 위에 여기 나타나죠. 요 위에 측정 여기 좀 액정 위에 내가 어떤 걸 선택 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배율 측정할 때 쓰는 요 버튼이고요. 지금 이거 장비들을 지금 어느 정도 많이 갖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눌러서 이제 전압을 측정, 전압.
전압 측정하는 거고, 요거는 뭡니까? 타임 베이스를 조정하는 거죠. 좌우 키를 눌러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탁상용 그 오실로스코프에 수직 컨트롤 버튼, 요건 수평 컨트롤 버튼이죠. 예. 수평은 전압에 대한 거, 수직은 뭡니까? 수직은 파형 구간, 즉 타임 베이스를 설정하는 버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보면 타임 베이스가 변하죠. 파형 간격을 넓게 볼 거냐 좁게 볼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오토 버튼은 최초 설정 값으로 초기화를 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세이브는 측정한 파형을 요 지금 자체 그 오실로스코프에 메모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내 측정한 파형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저장된 파형을 보는 방법은 요 메뉴 버튼을 누르고요. 그 팝업 메뉴가 나타나면 거기서 뷰 웨이브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드 버튼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저장된 파형을 크게 보려면 모드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해서 메인으로 가려면 다시 메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간다. 그런 내용이다. 저장한 파형을 보는 방법이죠. 이렇게 파형이 저장됐죠. 예. 이제 우리가 측정하다 보면 파형을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필요할 때는 저장된 파형을 보는 거고요. 이 안에 있는 메모리를 삭제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메뉴 버튼을 누르고 팝업 메뉴에서 부 웨이브를 누르고 모드 버튼을 한번 누르시고, 그죠? 스탑 버튼을 누르고 메시지 나오면 모드 버튼을 누르면 파형 삭제되고, 다시 메인으로 가려면 메인 누르면 된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사용 안 해봤다면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해보세요. 특히 이제 장비는요, 내 그 몸에 또 나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자꾸 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사더라도 예전에 타던 차를 자꾸 익숙해져 가지고 어색하잖아요. 익숙해지려 내가 자꾸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친숙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죠. 자, 측정된 파형을 우리가 좌우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모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파형을, 요게 지금 뭡니까? 요게 수직 또는 수평 컨트롤 버튼이죠. 전압을 간격을 넓히든가 아니면 타임 베이스 파형 간격을 넓히고 좁히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지금 파형이 너무 지금 좁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버튼을 눌러서 이 간격 타임 베이스를 조정하는 거죠. 보기 좋게, 아까는 좁으니까 이게 무슨 파형인지 모르지만은 이 버튼을 눌러서 타임 베이스를 조정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파형을 볼 수가 있다. 탁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버튼을 눌러서 이 파형이 너무 위로 올라갔다, 잘린다 그러면 요 기준선을 좀 내려야 되겠죠. 예, 그때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모드 버튼 누르고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예, 이렇게. 그래서 저 핸디형을 써보니까 소비자가 왔을 때 밖에 작업 다이에서 이렇게 보여주기가 편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보여주는 관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이게 의외로. 자, 그러면 우리가 보드에서 파형을 측정하는 거 여러분 다 알겠지만은 이렇게 DC 컨버터 파형 측정하는 거다. 요 2번 우리가 스위칭 레귤레이터 보통 1501-50을 많이 쓰는데 150kHz 발진 주파수를 가지고 2번 단자로 5V 아웃풋을 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쓰는데, 요 파형을 측정하면 2번에서 이런 파형이 나옵니다. 그죠? 이거 직류 파형이 아니죠. 직류 파형. 예, 스위칭된 파형이죠, 이게. 이걸 갖다가 최종 보아에서는 DC를 공급해 주기 못 쓰니까 뭡니까? 쇼트키 다이오드와 LCP를 통해서 최종 보아를 공급해 주게 되겠죠. 이때 오실로스코프 풀 때 항상 그 악어 클립 그 프로브는 우리가 그라운드에 물려야 되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요렇게 만약에 파형이 나오는 아웃풋이 뭐 100V 넘어간다 그러면 배율을 갖다 10X에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마찬가지죠. 1X로 놓고 좌우 키를 눌러 타임 베이스를 좀 파형을 좀 좋게 보기 위해서 펄스 이 파형 간격을 좀 약간 넓게 해주고요. 접지선을 AD 보드 쪽에 프로브에 물리고 스위칭 2번 단자에다가 프로브를 댔을 때 파형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2번 단자에 프로브를 찍었을 때 이 단자 리드 간격이 좁기 때문에 잘못하면 쇼트가 일어나요. 이게 쇼트가 일어나게 되면 이 레귤레이터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 2번 단자와 연결된 회로에서 찍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학습자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이렇게 찍지 말고 PWM도 마찬가지고 SY18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자에다 찍으려고 초보자들은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이것이 옆으로 붙어가지고 쇼트가 나면 문제가 있어요. 파손이 되거나 뭐 휴지가 나간다든가 하겠죠. 그러니까 요 단자와 연결된 회로 그걸 찾기 쉽잖아요. 디지털 테스터기 부자 모드로 놓고 그 회로 찾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거기다 찍는 연습을 자꾸 해주셔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드레인이 지금 우리가 드레인 단자가 만약에 이 그 스위칭 앱의 드레인 단자다 그러면 요게 연결된 회로 PWM이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아웃풋을 찍는다 그러면은 요게 연결된 회로 여기서 찍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초보 때는 요 핀에 찍으려다 돼가지고 쇼트가 나가지고 스파크가 튀기더라고요. 소자가 나가거나 깨져버립니다, 이게. 네, 그게 중요하죠. 근데 스위칭 펄스 파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SMPS를 보면 1차 측에 스위칭 회로를 거치게 되겠죠. PWM과 FET 공조해서 우리가 이제 드레인 단자로다가 스위칭 된 것은 요건 뭐 트랜스 1차 측에 걸어주겠죠. 요 스위칭 파형이 나오는데 요런 파형들을 보고 정상적이냐 아니면 왜곡됐냐를 갖고 우리가 회로의 문제냐 아니면 소자의 문제냐 이런 걸 판정을 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지금 우리가 보통 이 드레인 단자로 넘어오는 곳이 우리가 보통 보면 310V가 걸려 있잖아요. 100V 단위니까 얘는 뭡니까? 프로브를 갖다가 10배로 놓고 전압 레벨을 갖다가 우리가 조정을 해서 10V로 맞춰야 되겠죠. 그럼 10V 한 칸이 10V로 맞추면 한 칸이 10V라는 얘기, 10V라는 얘기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시면 되겠죠. 타임 베이스는 보통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형을 보기 위해서 요 지금 버튼을 눌러서 타임 베이스를 간격, 이 파형 간격을 좁히고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SMPS 1차단에 1차단 접지는 뭡니까? 컨덴서, 대전하고는 마이너스죠. 거기다가 악어 클립을 물리고 그 다음에 프로브를 갖다가 스위칭 FET 드레인에 있을 때 이런 파형이 나오는지를 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SMPS나 모니터 강의할 때 많이 측정하는 거 알려드렸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도 얘기해서 얘기를 안 해도 아마 측정 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측정을 하시면 된다. 또 메인보드 쪽도 마찬가지도 메인보드 쪽도 우리가 CPU는 보통 1V에서 2V 사이가 걸리기 때문에 단지 전압은 약하지만 전류가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메인보드는 별도의 전원부를 갖고 있습니다. 전원부를 12V를 받아서 스위칭 회로를 거쳐서 얘가 원하는 CPU가 원하는 그죠? 원하는 VID 테이블을 뒤져서 이 VID 테이블에 맞는 그 코드 값을 PWM과 IP기타 공조해 가지고 얘를 만들어 주겠죠. 그때 전원부가 전류가 높다 보니까 이 단상 전원부를 갖다가 몇 개를 병렬로 연결했냐에 따라서 뭐 4페이지 전원이다, 8페이지 전원이다, 아니면 3페이지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전력을 많이 높이는 거. 요즘 뭐 그 10세대 CPU 같은 경우는 전압은 얕지만 전류가 높죠. 그래서 이 전원부를 별도로 구성. 여기도 스위칭이라고 들어갑니다. 그 드레인 단 찍었을 때 이 스위칭 파형이 나오냐를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거 이제 나중에 메인보드 강의를 이제 이거 끝나고 다음에 들어가는데 그때 좀 상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메인보드 측정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스위칭부에 전원을 갖다가 그 스위칭 파형을 보려고 그러면 이 드레인 단자에다가 찍으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찍어 보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요 지금 우리가 교류 전압을 사실 측정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프로브 가지고 교류 전압을 측정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그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요 교류 파형은 이렇게 우리나라는 상용 주파수가 얼마죠? 60Hz죠. 독일은 50Hz고. 그래서 이런 정연파 파형, 이걸 사인 웨이브라 얘기하는데 교류는 이렇게 시간과 방향에 따라서 크기와 이런 이 방향이 바뀌는 이런 것 갖다 우리가 AC, Alternating Current, 즉 AC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SMPS 1차단에 AC 코드가 찍히는 이 부분은 이런 파형의 전기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측정하는 방법은 AC/DC 버튼 중에서 요거를 우리가 DC로 AC로 맞춰 놓는 거죠. 상하 전압 레벨을 눌러서
파형이 넘어가다 보니까 10V로 맞추고 배율을 10X로 맞추고 여기 10X로 맞추면 여기 프로브도 10X로 돌려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맞춰놓고 여기는 1X로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10X로 놓고 타임 베이스를 좀 널쩍한 간격을 보기 위해서 뭐 나중에 이걸 사실 간격을 조정해도 되겠죠. 한 다음에 테스트 검정 리듬 한쪽을 접지선 악어 클립을 물린다. 테스트 그 검정 리듬 한쪽을 프로브 접지선 악어에 물리고요. AC 입력 단자 한쪽은 테스트 리드봉을 접하고 한쪽은 프로브 물린다. 그래서 AC 파일이 검출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요거 측정하고 싶으면 요대로 좀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테스트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측정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D보드 파형 측정. 그러니까 이제 발진 스위칭하는 그런 그 소자들은 우리가 파형을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찍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오동작 된다는 조건 하에서 전압이 제대로 나오는데 파형이 제대로 나올까? 찍어보는 겁니다. 이건 지금 뭐 1501-50이죠. 150kHz의 발진 주파수를 갖고 스위칭하는 거죠. 이번에 나오는 것은 테스터로 찍었을 때는 DC 5V가 찍혀요. 하지만 이거는 직류가 엄격히 직류가 아니라 맥류입니다. 맥류. 스위칭 발진 스위칭에서 나오는 맥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픽탈을 통해서 다시 DC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 파형을 봤을 때 얘는 왜곡되지 않죠. 상당히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전에 그 조작 방법은 알려드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나온 숫자는 이렇게 보지 마세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탁상용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단지 이런 파형을 좀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 파형을 다시 정지해서 보고 싶다면 이게 스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검출의 파형이 정지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 정상인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조금 전에 조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예. 세이브 버튼 눌러서 파형도 저장해보고 삭제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조작 방법을 다시 한번 동영상 리뷰하는 거니까 요 동영상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탁상용에 비해서 핸디용이 조작 방법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비슷비슷한데 보통 탁상용은 이제 노브로 다 돌려서 하지만 얘는 버튼을 눌러서 온 오프 눌러서 조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오프 누르는 게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 요거 이제 우리가 립스 보드라는 거죠. 모니터에 쓰는 립스 보드, 우리 SMP에서 측정하는 거죠. 자, 1차 단의 그라운드는 어디다? 대전압권 내에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물리고요. 전원을 놓고 이제 우리가, 스위칭 파형, FET에, 드레인에 걸려있는 그 310V를, PWM에, 온오프 신호를 받아서 FET 게이트에 걸어주게 되면, 이제 온오프 스위칭을 해서 DC를 AC화로 만들어주죠. 만든 우리 아웃풋 스위칭 나온 건 어디라나? 트랜스 1차 쪽에 걸려서 우리가 이제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쪽 유도 기준력이 나온다. 그런 개념이죠, 이게. 자, 전원에 들어가면 바로 오토 방식이죠. 모니터는. 그렇기 때문에 찍으면은 바로 지금 PWM 동작해서 온오프 신호를 게이트에 줄 겁니다. 그럼 드레인에 이미 1차 정류 회로를 거쳐서 310V가 걸려 있단 말이죠. 여기를 찍으면은 온오프 줬기 때문에 드레인에 걸리는 310V를 껐다 켰다 하다 보니까 뭡니까? 스위칭이 되겠죠. 요게 지금 게이트에 PWM에서 보낸 게이트 온오프 신호죠. 예. 온오프 주는 거죠. 자, 그럼 그 신호를 가지고 이제 드레인을 측정했다. 드레인 측정할 때는 300V가 넘기 때문에 배율을 10배율을 놓고 그 전압 레벨을 좀 높여야 되겠죠. 자, 드레인을 찍게 되면은 이런 파형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타임 베이스 간격을 좀 조정해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파형이 고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걸 보고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 이 파형을 좀 정지해서 보려면 스탑 버튼을 누르면 정지가 되니까 정지해가지고 파형을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글쎄 핸드 오실로스코프가 의외로 저는 이제 이거를 나쁘게 평가를 했는데 써보니까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뭐 이거 제가 장비 선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메인보드 좀 전에 설명했죠.
이 드레인 단을 찍으면 이게 스위칭 파형이 나와요. 타임 베이스를 좀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예. 이 CPU 전원부도 복잡해요. 우리가 그 AD 보드나 TV AD 보드나 TV 쪽에 SMPS나 아니면 모니터 SMPS에 비해서 복잡한 구조를 또 돼 있어요, 이게. 예. 이쪽도 지금 뭡니까? 이쪽도 지금 스위칭 부를 쓰죠. 메모리 전원 공급 단자죠. 여기도 스위칭 회로가 있습니다. 요 코일이 있다는 얘기는 이 스위칭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야, 교류 전압 파형 측정하는 겁니다, 이거. 뭐 이거 교류 전압 측정하시는 분 있나 모르겠는데 혹시 또 진짜 정협 사인파가 우리 가정에 공급되는 전이 나와?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요대로다가 한번 하면 돼요. 근데 사실은 뭐 교류 파형을 전압을 주로 많이 재지 파형이 뭐 당연히 뭐 한국전력에서 보내주는 것은 정연파, 사인파를 보내줄 거고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측정하면 나오잖아요. 예. 뭐 이렇게도 측정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류 측정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오실로스코프, 특히 이제 디지털 테스트하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만은, 입문하시는 분은 오실로스코프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작동하는 뭐 모니터라든가 이런 걸 갖고 뜯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찍어보고 얘랑 친숙해지고 이런 어떤 조작 버튼에 대해서, 조작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상당히 좀 측정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도 없잖아 있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 지금 조작 방법에 보면 이렇게 조작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드린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 단점이 뭐냐면요, 여기 지금 요 충전이 있는데 안 사용하지 않고 내비두더라도 이 방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요 배터리 게이지 있죠, 이 건전지 표시 나오는데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할 것 같다 그러면 좀 충전해 놓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 프로브의 악어 클립이 선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디지털 테스터기 그라운드 개선 팁에서 이 악어 클립을 갖다 연장선을 만들어 그랬죠. 그 지금 CCFL 고압 케이블을 가지고 이렇게 연장해 놓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편합니다. 이게 짧아가지고 측정할 때 애로성을 느끼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CR 메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으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